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제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러면 다음 주 중 결론이 나올 거란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의 시기가 결정될 수도 있을 텐데요. 잠재적 대권 주자들은 조기 대선을 위해 몸풀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과 막판 변수를 전망해 보고요. 정치권에서는 또 개헌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개헌 특위를 출범시켰고 야권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론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될 경우 쟁점으로 부상할 개헌론과 정치권 움직임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강전의 변호사입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최수영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3월 정치권 3월이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도 이달 중에 예정되어 있고요. 헌법재판소에서 17일까지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 교수님은 탄핵 심판 선고 날짜 언제쯤 될 것으로 보시는지 일부 보도에서는 특정 날짜를 글쎄요. 지칭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가 좀 돌고 있던데 예. 알 수 없죠. 노무현 박근혜 전 두 대통령의 경우를 이제 상정해서 그렇게 날짜를 잡은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제 금요일에 했었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2004년도 5월 14일인가 제가 네. 그렇게 기억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도 3월 10일 그게 금요일이었고 최후 변론 있고 난 다음에 각각 14일, 11일 후였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이었어요, 둘 다. 두 번 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언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정확히 모르겠고, 이미 이제 평의가 계속 이제 되고 있으니까 매일 평의를 하고 있으니까 대충 이제 결정문 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은 거의 임박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동안 계속 이제 변론을 하면서 계속 이제 결정문 이런 건 누적돼 왔을 겁니다. 아마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해 왔기 때문에 왔을 거고 따라서 이제 곧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폭풍 전야라고 이제 최후 변론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좀 탄핵 관련 이슈는 좀 조용한 것 같긴 해요. 일단 헌재의 그 재판 결과를 종국 결정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이번 주중이니까 오늘이 예. 주말 지나고 주초 가면 상당히 다시 이제 그 탄핵 헌재에 집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강전의 대변인은 법조인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선고를 내릴 때 대체로 어떤 요일 또는 최종 변론일로부터 언제 시점 이내는 해야 되는 이런 기준들이 있을까요? 대부분 탄핵 심판 같은 게 한 2주 정도 뒤에 선고를 했는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선고 기일을 추정을 해놓은 상태고 아직 정하지 않은 거죠. 한덕수 국무총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2월 25일에 결심을 했어요. 대통령의 사건은. 그러면은 2주가 지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예에 따르면은 11일, 14일 뒤에 선고를 했기 때문에 한 3월 11일 정도 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가 3월 17일까지는 지금 계류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사건들의 기일을 잡는다거나 이런 걸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선고가 나오지 않겠냐. 근데 지금 헌재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과거처럼 선고 기일이 정해지면 한 이틀 전 정도에는 통보를 해주겠다. 그리고 금요일의 경우에는 요즘에 주말에 집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갖고 오히려 금요일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요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열려 있다라고 헌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저는 이게 뭐 요일이나 그리고 17일까지로 조금 넉넉하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 사건을 위해서 비워둔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평의 과정이 우리가 왜 그 얘기 하잖아요. 8대 0으로 나올 것이냐 네. 아니면은 뭐 소수 의견에 대해서도 다 정리를 해서 그 기명으로서 이게 결정문에 나가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전원일치된 의견으로서 나오지 않게 된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일부 보도에서 나오는 특정 날짜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냥 추정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 변호사님, 네. 민주당 일각에서는 3월 13일 이전에 결정을 내리면 좋겠다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4월 2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가 대선 날짜로 이렇게 옮겨질 수가 있는 네,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 이게 같이 치를 수 있어서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선관위에 문의도 질의도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3월 13일 이전에 선거가 나오면 그로부터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게 되다 보니까 이걸 재보궐선거랑 같은 날 동시에 치를 수 있게 되고 이걸 각각 치렀을 때보다 비용 절감 측면에서 367억 원이 저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네. 재보궐선거날 실시된다고 말씀하시는 재보궐날은 지금 4월 2일로 잡혀 있는데 네, 네. 제가 질문을 했던 것은 대선 날짜는 이제 그로부터 60일 이후니까 네. 3월 초에 이제 선거가 나면은 5월이 되는 건데 네. 4월로 예정됐던 보궐선거일이 5월로 옮겨지는 겁니까? 같이 치를 수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은 해보겠고요. 예. 비용 절감이 거의 400억 원이 된다라는 회신까지 이제 선관위에서 집계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좀 3월 13일 이전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금요일 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유력한 게 7일 금요일, 14일 금요일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게 또 하나의 변수로 이제 등장을 하다 보니까 혹시 뭐 구체적인 날짜는 뭐 전망에 불과합니다만 뭐 11일 뭐 이야기도 다시금 뭐 거론되기도 하고 이러는 상황으로 좀 조만간 나오는 상황인 것 네. 같습니다. 오늘이 5일인데 보통 이 3, 4일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또 변호인단 또 국회 탄핵소추단에 전달된다는 거 보면 이번 주는 아닌 듯합니다. 최병동 의원님, 네. 자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합류 여부인데 마은혁 후보자 아직 임명 안 된 거죠, 그죠? 그렇죠. 임명 안 됐는데 탄핵 심판 심리 지금의 대체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거론되고 있는 일정들을 볼 때 이 선고 심리에 합류할 가능성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언젠가라도 임명이 된다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까요? 지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하는 데는 야당뿐이 없죠. 지금 야5당은 지금 마은혁 후보자 임명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당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민주당과 야5당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길 바랄까요? 저는 그게 속내가 다르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복을 압박하는 강도도 제가 보기에 레토릭 수준에 그치고 있다.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이 많이 임명돼서 오는 순간 자 그러면 갱신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 갱신 절차가 제가 보니까 그동안 벌어진 게 11차례 심리와 50시간이 넘는 증인신문의 변론 테이프를 법정에서 재생을 해야 합니다. 이게 의무사항입니다. 이게 양쪽 변호인단이 합의하지 않으면 이걸 다 해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 하루 8시간 최소 6, 7차례 그러면 추가 변론 진행이 이렇게 되면 주 2회만 잡아도 3, 4주가 소요됩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3월 중순으로 원래 잡은 날짜가 예. 한 달 정도 연기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일 이걸 안 밟고 단순 갱신하려고 그러면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걸 용인해 줘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전무하죠. 자 그렇다면 정말 민주당이 이걸 바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상목 대행도 지금 임명을 미루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도 더 이상 압박하지 않는 것도 말로만 최 대행에 대해서 압박하는 이유도 사실 속내가 좀 제각각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마 후보자가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은 높지만 설령 임명을 뭐 한다 해도 저는 제가 보기에 4월 이날 돼야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보기에 현실적인 그 성사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최창일 교수께 이제 질문 드리기 전에 방금 전에 이 3월 13일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이 난다면 가정입니다. 결정이 난다면 재보궐선거 날짜가 연기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일로 우리 제작진이 확인한 바로는 날짜가 연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최 교수님은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시점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차피 글쎄요 한덕수 총리가 다시 돌아올지 그건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최상목 대행은 부담을 갖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이제 탄핵이 기각이 돼서 권한대행직에 복귀를 하면 그때 이제 임명 여부를 거기다 맡기는 것 같아요. 최상목 대행 스스로가 여야가 전혀 생각이 다르잖아요. 속내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상황 속에서 부담을 갖기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인가요? 국무위원 간담회도 하고 자기 의견을 물어보고 이랬단 말이죠. 좀 그래서 제가 봐도 지금 이 마은혁 후보자를 금명간 임명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임명을 하긴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임명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상한 거는 어떤 속내들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여야의 속내를 알 수 있는데 일단 헌재가 임명하라고 판시를 한 거거든요. 선별적으로 임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이자 의무다라고 얘기했고 헌재법에도 나와 있어요. 헌재법 부작위에 관련된 이런 심판 청구는 이거는 처분을 해야 된다. 결정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헌법재판소법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최상목 대행은 법제처에 알아본다. 국무위원 간담회를 한다. 의견을 또 얘기해 물어본다 이러는데 정무적 판단을 한다. 이건 언론의 표현이긴 합니다만 전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그렇다면은 전 그 헌법과 법률대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예. 임명해야 한다. 임명한다. 그러나 그게 이제 당장 해라. 그 표현은 각하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 예를 많이 들던데 그래서 임명은 늦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긴 하는데 임명하라고 판시해서 임명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 교수님은 네. 즉각 임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즉각 임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거야 뭐 충분히 다 아는 거고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해관계가 엇갈릴수록 원칙대로 해야죠. 근데 네. 지금 전 최상목 대행의 이 태도는 대단히 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전에 최 교수님이 이 지적을 한 부분인데 강선희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제입니다. 어제였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이제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서 알려진 바로는 국무위원들 다수가 좀 이 부분은 유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이제 의견이 전달됐다고 하는데 그렇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과를 보고 임명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해지는데 강 대변인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있어서는 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에서 선출을 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라고까지만 결정을 한 거고 즉시 임명해달라 그리고 혹은 재판관의 지위가 있으면 확인해달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마은혁 후보자라는 특정인을 임명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 거예요. 결정문 자체에 마은혁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이것은 국회에서 선출이 되었고 국회에서 추천이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여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의 국회 관행으로서 한 명이 함께 합의가 되어 있었던 부분 여기에 대해서 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넘어서 인민노련 출신이라는 부분들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느냐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인민노련에 계시던 분이었다. 근데 지난번 청문회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지금은 괜찮다라는 형태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그 청문회를 국민의힘은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청문회에서 채택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 정도의 그 나라가 두 쪽에 나 있는 상황이라면 국민의힘 스스로가 한번 마은혁 후보자에게 검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어떨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법 외의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여야가 열린 마음으로서 한번 대화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번 국민의힘 스스로가 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민주당 스스로도 후보를 교체한다거나 이런 것도 저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시작 자체는 서로 간의 대화로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마은혁 후보자를 오전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권한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날 오후에 있었던 국정협의체를 갑자기 민주당이 보이콧을 했잖아요. 이러한 자세는 굉장히 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 변호사님은요?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인민노련 출신이라는 이게 인민 피플의 이 해석은 아니고요. 인천민주주의 노동자연합인데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를 333, 대법원장 3, 대통령 3, 그리고 국회 추천의 3명으로 헌법에 명시한 건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
입법권자의 결단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기본적으로 50대 남성의 서울법대 이 천편일률적인 법과는 많은 다양성 그리고 정말 다각화되는 사회의 많은 분쟁들을 다 어쨌든 최종적인 보루로서 결론 내린 데는 제한적이라는 입장에 저는 동의를 하고 그래서 보수 추천목도 있고 진보 추천목도 있고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추천목인데 최상목 대행은 아무런 근거 없이 정계선 재판관은 그렇다면 여야 합의가 된 거고 마은혁 재판관도 똑같이 국회 본회의 절차를 거쳤는데 무엇을 근거로 합의 여부를 가르는 건지 좀 이게 법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건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면 그것은 따라야 됩니다. 짚어주셨지만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돼 있어요. 따라야 되는 게 의무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당에서 보수정당에서 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당신 농성까지 하는 광경이 벌어지는 건지 좀 의아하고 납득되지 않습니다. 네. 자, 여하튼 국무위원들과의 최상무 권한대행 간담회에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과를 보자고 했는데 이번 주에 나올 것처럼 이야기가 됐고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는 먼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 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이 선고 결과 최병남 교수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건 그렇습니다. 한 헌재가 가장 무엇보다 우선해서 대통령 탄핵부터 판단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선입 선출의 기준, 빨리 들어온 기준으로 보면은 하는 게 맞는데 과연 이것을 그러면 할 것인가 그 여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중요한 건 한덕수 총리에게 지금 적용된 5가지 탄핵 사유가 있는데 예. 그게 이제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최상병의 특검법을 거부했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탄핵 사유가 안 됩니다. 그건 법에 있는 걸 명시했기 때문에. 두 번째, 계엄 12.3 계엄 가담 또는 동조했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쟁점이 될 걸로 봐요. 왜냐하면 가담과 동조라고 아니라고 판단해 주면은 그건 국무회의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가담 동조했다고 보면은 국무회의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저는 쟁점이 될 걸 보고 뭐 한덕수 그다음에 한동훈 공동 국정운영 체제 이거는 제가 보기에 헌법 위반 사유가 안 될 겁니다. 그다음에 내란 특검법 후보자를 추천 반기했느냐 이것도 사실은 한덕수 총리의 권한을 너무 넘어섰다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지금 그렇다면은 마지막 이제 그것이 이제 이 말하자면 특검을 임명하니까 특검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데 자 그것이라고 그러면은 한덕수 최상무 권한대행도 탄핵이 돼야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살펴본다면은 저는 한덕수 총리 건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12.3 계엄 가담 또는 동조 부분을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냐가 핵심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만일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다음 주로 만일 예정돼 있다면 한덕수 총리 건을 연이어서 2, 3일 사이로 할까요? 그게 합리적인 추론이라면 저는 대통령 이후로 미뤄지는 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정적수 부분은 포함이 안 될까요? 150명이냐 200명이냐. 그것 또한 안 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같이 갈 경우에는 더 상황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는 예. 그것도 아마 후로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 인용입니까? 기각입니까? 저는 기각될 것 같아요. 지금 쭉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이 들었던 탄핵 사유 이게 좀 과한 점이 있어요. 가장 민주당이 주목했던 게 그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했던 거예요. 예. 어쨌든 마은혁 후보자를 빨리 임명해서 9명을 채우고 이게 제일 급했다고요. 그 당시엔. 근데 그걸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같이 다룬 건데 이어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한 걸 가지고 탄핵 사유로 들었는데 저 헌재가 그거에 대해서는 기각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으나 나머지들은 조금 과합니다. 공동정부 운영 이런 것들 들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볼 때 그게 과연 그 당시에 공동정부를 발표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탄핵 사유로 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 위반했고 그 헌법과 법률 위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게 권한대행직을 파면할 정도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인용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설령 헌법 법률 위반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헌재에서 아마 기각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강찬희 대변인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도 네. 여야 합의를 한다면 임명을 한다고 했지 임명 반대는 또 아니었단 말이거든요. 맞습니다. 또 지금은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에 대해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즉각 임명에 대해서는 각하됐다 하더라도
근데 여당에서 이렇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 아까 말씀하신 그 과거의 이력 때문입니까? 또 다른 이유도 있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3명의 후보자 모두에 대해서 여야가 좀 협의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야 협의라는 단어를 민주당에서는 임명 거부라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바로 탄핵안을 올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부적절했다. 그리고 근데 이게 오늘 기사를 보니까요. 우리가 그동안에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은 지난달 2월 19일에 딱 한 번 변론 기회라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쟁점이 간단해서 대통령 선거보다 먼저 나오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예. 오늘 기사를 보니까 4일 날 국회 측에서 자료 신청을 한 게 있었고 그것을 그 헌재에서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국무위원들 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최상목 당시 이제 경제부총리 이런 분들이 검찰에서 수사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수사 기록을 좀 보내달라. 이것을 지금 그 헌재에서 채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올 때까지 좀 미뤄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아까 얘기를 잠깐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헌재가 이 국회 측에서는 원래 기회를 한 번 더 열어달라고 그랬었어요. 증거를 조금 더 봐야 된다. 근데 그걸 안 받아주면서도 이렇게 결심한 이후에 자료들은 보겠다라고 한 건 구인 체제로서 결정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국회 측에 신청한 자료는 일단 받으면서 혹은 마은혁 후보자나 다른 후보자가 와서 나는 이거를 확인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8인과는 다른 생각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러한 형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장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일각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변론 기일을 또 연장해야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변론 과정에 조금이라도 참여해야 선고 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만큼 굳이 참여시키는 게 민주당에게는 맞는 해법이냐? 민주당이 봤을 때는 그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무적으로만 보면 이 임명을 안 하는 게 민주당으로선 어떻게 보면 변수를 통제하는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는 정말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또 평의에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이 평결에만 이렇게 관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오는 여러 안 중에 이게 좀 전례가 없다 보니까 여러 경우의 수로 타진이 되고 있는데 다른 마은혁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들이 이 심리에는 우리만 참여했기 때문에 평의와 평결 그래서 이 탄핵 여부를 저울질하는 그 마침표는 이 마은혁 재판관을 제외하고 이게 신속하게 내려질 필요도 예. 이제 헌법의 관점상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만에 하나 변론 절차가 갱신되더라도 최근에 형사소송법 규칙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변론 절차 갱신을 할 때 형사소송 절차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 증거 현출하는 데만 갱신됐을 때 7개월이 걸렸어요. 이거는 사법 절차 어떤 신속성과 경제성의 원칙엔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간이하게 하도록 이를테면 이 어떤 증거 조서가 있으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요지만 낭독하고 예. 재생할 영상이 있으면 주요 부분만 재생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간이갱신을 다른 사건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 간이갱신을 한다라는 것은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헌법재판소가 되게 많은 사건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대통령 사건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느냐 마느냐가 본인들이 내린 첫 번째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했던 것이 아니 지금 6인 체제도 아니고 8인 체제로서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왜 굳이 이 사건을 첫 번째 결정으로서 하는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국민의힘은 계속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사건에 가장 먼저 결정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막 읍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8인 체제로서 결정을 내렸는데 그게 정당하느냐라는 좀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절차에 있어서 이 갱신 절차를 밟는 한이 있더라도 9인 체제로서 좀 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서는 이 결정을 가장 먼저 내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청자분들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것은 이번 달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떻게 나누어질지 그리고 인용일지 기각일지가 궁금하실 텐데 먼저 최수영 네. 평론가부터 예상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지금 뭐 전원일치 인용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사회적 혼란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거를 하기 위해서 평의를 계속 거쳐가지고 가서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 근데 헌재법에 말이죠. 이렇게 돼 있답니다. 헌재법에 탄핵을 결정할 때 재판관 각자의 의견을 내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공직자의 위법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했는지 따지는데 논의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을 내라는 겁니다. 근데 냈는데 그걸 이제 개별 의견으로 한다. 개별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건 결정문에 담아야죠. 자, 그랬는데 나는 그렇지만 나는 이게 파면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지만 다 만장일치 결론에 내린다고 하니 나도 여기 참여하겠어. 이게 과연 책임 있는 저는 헌법재판관의 모습일까요? 예.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게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느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여론이 갈릴수록 각 재판관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서 결정문에 전 담는 게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그게 뭐 6대 2가 되든 5대 3이 되든 7대 1이 되든 저는 그게 헌재의 소임을 다하는 길이고 헌법재판소가 역사에 남고 그 결정문이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정의롭고 예. 온당하고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거를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만장일치 판결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해악을 끼칠 거라고 봅니다. 의견은 나눠질 것이다. 그냥 예상이니까요. 네. 인용 긋기가 어느 쪽에 좀 가깝다고 본다면요? 아, 참 저도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저는 뭐 지금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처음에는 뭐 거의 인용될 거로 저는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 헌재라는 게 사법과 정치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면은 조심스럽게 저는 기각의 여론도 좀 살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규순 교수님요. 저는 8대0 인용. 8대0 인용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장일치로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꾸 이제 그 보수 진보 따지는데 아까 인민노련도 듣기에 따라서는 피플이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대단히 저렇게 얘기하면 누군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장윤 변호사 설명 잘해요. 인천 노동자예요, 이거는. 예. 인민 그런 사람이 공산주의 생각하니까 그런 어떤 이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 이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가? 그러니까 위헌적이고 불법적인가 비상계엄이 그게 핵심이에요. 그다음에 포고령 1호가 과연 그 헌법에 부합하는가? 예. 그다음에 정치인 체포 지시한 게 국회 활동을 마비시키려 했던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핵심 쟁점 사유로 나와 있잖아요. 쟁점 사유로 말이죠. 근데 보수가 됐건 진보가 됐건 명백하지 않아요, 지금? 병력이 들어간 걸 온 국민 전 세계가 봤다고요. 근데 그거를 무슨 뭡니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을 투입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 측에서 말이죠. 근데 또 하나가 이 지금 개헌법에 나와 있는 게 개헌법에도 지금 뭡니까? 국회 활동을 중지시킨다는 건 없어요. 예. 근데 포고령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국회, 정당 활동, 지방 의회 활동을 중지한다. 근데 지금 개헌법에는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헌법에는 정부나 법원에 대하여 긴급한 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정당 개헌이라 하더라도. 근데 국회는 아니라고요. 근데 국회의 그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시간 만에 해제했고 제가 볼 때 완전히 저는 억지주장에다 괴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하나 헌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게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설령 야당의 그 탄핵 남발 이른바 탄핵 남발 입법 독재 이런 것들이 그분들이 말하는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뭐 입법 독재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게 과연 그걸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뭐 그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주장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게 꼭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해야 됐던 것인가? 예. 누가 봐도 헌법 위반이에요. 단지 이 헌법 위반이 과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고만 따지면 돼요. 분명히 헌법 위반, 개헌법 위반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 뭐 숱하게 했지만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 이런 분이 다시 대통령에 복귀를 한다. 그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헌재가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헌재가 정치와 사법의 경계에 있다고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요. 정치라는 거는 만약에 이런 분이 다시 대통령직을 유지할 때 저 그 혼란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제 개인 생각임을 전혀 말씀드리면 따라서 보수 진보 그런 거 전혀 관계없이 8대0로 인용될 것이다. 좀 그렇게 예측합니다. 물어보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만장일치로 협의가 될 것이다. 강전의 대변인은요?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8대0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내란죄를 뺀 부분 이것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것이 그 전과 후가 동일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각하
뭐 이러한 이야기들도 좀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 최 교수님 잘 짚어주셨는데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저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가에 대해서. 근데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법과 법률에는 위반했지만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 직으로 돌아온 바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그 이전의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기각 결정이 나온다면 이것도 대통령에게는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민주당의 폭주, 계속되는 탄핵의 남발 그리고 뭐 특검이라든지 예산안 정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또 변론 과정에 있어서도 비상계엄 이후에도 민주당이 예.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한 것이 굉장히 그 대표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한덕수에 대해서 파면을 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기각이 나오고 그것이 알겠습니다. 8대0 기각이 나온다면 대통령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황 대변인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네. 장 변호사께서는요? 네, 8대0 인용이 나올 사안이라고 보는데 일단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는 법조계에서 전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정치적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정치 상황에 대한 고려도 어떤 정도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대통령직에 복귀했을 때 이게 대한민국의 안정성과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방향인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일단 구속 수감돼 있어서 그러면 옥중 통치를 하라는 것인지 이 부분도 하나의 고려 사안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IMF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불안정성 때문에 하방 리스크가 이게 장기화되면 더 강화될 거라고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국제인권단체에서 뭐라고 합니까? 프리덤하우스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이 헌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드라마틱하게 위기 상황에 빠뜨렸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진단하는 내용과 동일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 사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에 하나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지도자라는 게 있었어요. 어떤 걸 갖고 그렇게 판단했느냐. 검찰 조사에 소극적으로 나왔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소극적인 게 아니라 완전히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저항하고 불법의 불법이라고 사법부를 폄훼하고 사실상 힐난하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지도자를 법조인들이 헌법재판관들이 다시 직에 복귀시키는 게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할 예.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어제인가 그저께 보니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그 주간지 부설기관에서 뭐 다른 나라 그 평가에 우리가 너무 목매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예.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10단계가 내려갔어요. 오로지 이건 비상계엄 때문이에요. 거의 우리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였다고 여야가 대립한다 하더라도 10단계나 내려왔어요. 이게 비상계엄이라는 게 아까 노무현 전 대통령 말씀했습니다만 노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 위반했으나 대통령직 파면할 정도가 아니어서 복귀했어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국회 병력을 투입하고 끌어내라고 얘기했고 예. 어떻게 그런 분을 다시 복귀시킬까요? 제가 볼 때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저는 뭐 저의 예측입니다만 전 세계적인 여러 가지 평판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예. 생각합니다. 네 분의 의견을 뭐 참고로 저희가 들어본 것이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최병덕관님.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틀 전에 대구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고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광장의 열기가 뜨겁잖아요. 지금 보수층의 지지 결집 열기가 굉장히 뜨겁고 그다음에 에너지가 지금 계속 그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의도가 하나 있는 것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근데 두 번째는 이거죠. 지금 여건이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탄핵을 둘러싸고 또 지금 약간 보수층 내에서도 기류가 강경파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인정해야 한다는 또 파 그다음에 조기 대선을 또 염두에 두고 있는 파 여러 가지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원로들의 의견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원로들은 정확히 얘기했죠. 분열하지 마라라는 이제 메시지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탄핵 때 여권이 갈라졌던 아픔이 있었잖아요. 최소한 그거는 이제 예방하는 차원이 충분히 된 것 같고 설령 조기 대선이 온다 할지라도 여권의 지지층에 대해서는 탄탄함이 이미 확인됐기 때문에 나중에 설령 지금 당인 후보들이 여러 후보들이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단일화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아마 그런 방파제 역할 때문에 저는 뭐 여러 가지 야권에서 비난을 합니다만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의 방문이 성사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부 단속의 의미가 강하다. 장 변호사님, 국회는 야당은 민주당은 마흔여 후보자 임명 보도에 상당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정협의체 불참을 선언하게 됐는데 그런데 어제는 정부를 제외한 여야 협의체 구성에는 합의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볼까요? 마흔여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불발된 데 대한 최상무 권한대행에 대한 경고 혐의가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까 이제 강전혜 대변인님께서 짚어주셨지만 이 여야정 협의체가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보이콧하면서 이제 최상목 대행이 돌아가고 이랬던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은 최상목 대행의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연하고 보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인데 그게 계속된다면 유권자분들께 국민들께 이거 민생은 어떻게 보면 뒷전으로 한다는 오해와 인상을 들을 수도 있는 부분을 좀 주저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경제가 너무 쪼그라들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많은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러면 수권정당을 자임하고 있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몫을 해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여야정 협의체든 뭐든 안 하겠다라고만 할 수 있는 국면은 아니라는 자체 판단이 있었던 거고 그렇지만 지금 여당 야당 국민연금도 그렇고요. 개혁과 관련해서 또 추경도 그렇고 반도체 특별법 정말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논의의 물꼬를 트자라는 측면에서 논의의 이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민심을 좀 민주당이- 의식했다. 강 대변인. 민주당이 지금 조금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게 마흔역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거든요. 근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마흔역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박수현 의원은 뭐 단식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란 예.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논리대로라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대화를 할 상대로서 같이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만 쏙 빼고서는 지금 여당과는 그래도 대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잠깐 짚었던 것처럼 최상목 대행이 마흔역 후보자를 당장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스스로도 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시계와 이 사법시계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시계의 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때 오히려 마흔역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이 예.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강 전 대변인께 이어서 여쭤볼게요. 이걸 여쭤보려고 했던 거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연일 강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국방 AI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이제 국회 연설에서는 주 4일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이야기했었는데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네. 소유 구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맹공이 쏟아지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정말 이 의견에 문제가 있어서 맹공을 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좀 이렇게 되면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도층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이게 어제 그 이재용 전 타다 대표가 글을 쓴 게 있어요. 저는 그것이 정말로 딱 지금 상황에 맞다라고 보는데요. 타다 금지법이 2020년 3월경에 통과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혁신기업이라고 그 좀 평가를 받고 있었고 2018년부터 승승장구하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시에 민주당이 택시 운전사들과의 그 관계 형성 때문에 이 타다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이재용 대표가 그 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민주당을 찾아가서 본인과 본인 특수관계인 아마 가족들인 것 같아요. 이 가지고 있는 타다의 지분이 한 30% 정도 되는데 이것을 국민들과 나누겠다라고 하면서 읍소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타다는 그냥 결과적으로 끝나버렸고 근데 네. 이재용 대표도 역외군송법으로서 기소가 되었는데 2023년에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냥 회사 하나만 없어져 버린 것이죠. 혁신기업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 또 우연히 30%라는 비율도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고 이런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보이고 있는 우클릭 행보들 자꾸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것이 진정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당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내용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과정과도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던지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기 대선을 아마 염두에 두고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국민들께서도 다 알아보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진정성이 없다, 던지는 듯한다라는 이 지적에 대해서는요? 아니요, 할 것이고 해야만 하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미래를 맡기긴 좀 불안한 부분이 있죠.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한테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안정성인데 그걸 전혀 담보해주지 못하고 있고 미래의 어떤 의제에 대해서 던지기보다는 과거에 대단히 매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AI 각 국가마다 굴기라고 해서 정말 첨단 산업의 미래 먹거리와도 연계가 돼 있는 상황 속에서 미래 의제를 이 대선 주자로서 던지는 사실상 유일한 후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논란의 여지를 이제 그 논쟁의 장을 확장시키는 건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유승민 전 대표나 이준석 의원 정도는 사회주의냐 뭐 공산주의냐 이런 또 정치 건의 이런 어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이재용 이제 그 회장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예. 그때랑은 좀 다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때는 기본적으로 있는 그 교통 산업, 운수 산업의 종사자들의 어떤 밥그릇 문제가 상당히 쟁점이었어요. AI는 그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국가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어떤 보관이 있어야 되고 엔비디아 그러면 지분과 관련해서 천문학적 액수가 든다는 거예요. 개발을 예. 하고 이럴 때. 그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자는 그 맥락 속에서 그러면 출자를 해가지고 정부 지분을 갖고 있고 그 선순환으로 국민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고 하는데 공산당이냐 사회주의냐 이 논의에서 머물고 있는 이 보수 야당 이거는 저는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TSMC 대만의 회사도 정부 출자 비율이 50%에 육박합니다. 48%에 이르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한 건강한 논의의 첫 발을 뗐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잠시 참여 안내 듣고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탄핵 심판, 막판 변수와 개헌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최수영 시사평론가, 장윤미 변호사, 최창렬 용인대 교수,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헌론과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최 교수님, 이재명 대표가 오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도 만날 예정인데 일각에서는 뭐 대선 행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에서는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만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여야의 주자들의 모든 행동은 대선 행보로 인식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뭐 문제될 것도 없는 거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는 거 좋은 거죠. 뭐 야당이 만나건 여당이 만나건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의 대표적 기업이니까 국부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예. 만나는 게 문제가 없는데 자꾸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넘어야 될 산이 중도층에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보수는 물론이고. 중도 보수라 이제 그 이슈를 꺼내 들었던 건데 거기도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어요. 이재용 삼성회장 만나가지고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를 진정성을 보여줘야 돼요. 자꾸 진정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진정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뭔가 실천이나 행동이나 정책으로 이제 담보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말이죠. 어떤 이슈를 제기하는 게 없어요. 이슈는 전부 이재명 대표 쪽에서 제기한다고요.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거 아까 엔비디아 얘기 지나갔지만 엔비디아 건도 먼저 제기한 거거든요. 여기 지금 국민의힘은 그냥 비판하기 바빠요. 비난하기 바쁘다고요. 뭔가 이슈를 자신들이 주도할 생각 안 하고 남이 꺼낸 이슈 어떻게든 발목 잡는 거. 사회주의가 뭡니까? 지금 사회주의가 이재명 대표 뭐 사회주의라고 얘기하고 반기업적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반기업적인 요소가 통할까요? 통하지 않잖아요. 예. 국익이 뭔가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이 상대방 끌어내려는 이 국민의힘의 태도를 저는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예.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만나는 거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중도 보수층으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의구심 이런 거부감 이런 것들 해소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최평론가님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부담되지 않을까요? 오늘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한국경제인협의회인가요? 경제협회 네. 이 유진 회장도 만났습니다. 네. 또 이제 이재용 회장도 삼성전자 회장도 곧 만난다고 이런 경제 행보를 하면은 국민의힘은 탄핵 정부에서 지금 뭔가를 해보지도 못하고 부담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는 전략적 효과를 노리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말하자면은 화두와 어젠다를 던짐으로써 국민의힘이 어쨌든 반 이재명 전선에서 반대하게 유도함으로써 자신의 그런 어떤 사법 리스크보다는 오히려 이런 정책적 화두, 어젠다 화두가 먹히고 그것이 이제 다시 사회적 논쟁으로 이렇게 치환되는 그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본질을 봐야죠. 저희는 최소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의 행보니까 저희가 하나 짚어야 된다면 저는 체리 피킹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물만 빨아먹는 거. 유리한 것만 우리가 케이크 위에 서 있는 그 체리만 골라먹는 행위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거 보면 구조교육 같은 인기 없는 건 싹 빼고 딱 표가 될 만한 얘기들. 특정 계층에 대한 뭐 감세라든가 뭐 이런 얘기만 해요. 그다음에 지금 예. 이재용 대표 만나는 것도 아마 주 52시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것 또한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당에서 반대하니까. 자 그리고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 반기업법이라는 건 더 당론 추진하는데 아무 얘기 안 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오락가락 이런 행보를 하면서 사실상의 일정 관리만 하는 이 모습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본질적인 걸 얘기해야 지도자지. 예. 단물만 빨아먹고 표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만 취사 선택하는 이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당장은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이 좀 불리해 보이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 도움 안 될 겁니다. 오늘 한국경제인협회랑 이재명 대표가 간담회를 하는데 안 그래도 거기에서 52시간제 예외에 대해서 좀 강하게 다시 그 민주당에서 검토해달라고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52시간제 예외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갑작스럽게 이 아젠다를 가지고 나타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노조 측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회담에 대해서 이 52시간제 예외에 대한 이해가 나온 것에 대해서 민주당 측 대변인은 대화의 물꼬를 텄다 정도로 그냥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행보들이 정말 보여주기식이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있다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오는 26일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일 텐데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심과는 좀 다른 선거가 나올 거라고 뭐 기대 섞인 전망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누구를 안다 모른다 내심의 영역.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김만배 씨 모른다라고 했어요. 여러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각하했습니다. 보통은 누구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허위사실 공표로까지 단정해서 법의 잣대 위에 올리는 게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 로부터 압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본적으로 여러 공문이 있었고 그때 박근혜 보수정당의 이 중앙정부 하에서 야당 지자체장으로서 상당히 압박으로 느꼈다는 이 주관적인 표현 이런 걸 기소한 전례가 있는지 그리고 기소해서 공소유지를 하더라도 이게 집행유예처럼 피선거권을 10년 동안 박탈하고 민주당으로부터 선거비용 보전 434억 원을 토해내게 하는 정도의 비난 가능성인지 저는 항소심 재판부는 좀 달리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좀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설사 100번 양보해서 1심과 동일한 형이 나오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이미 상수화돼 버렸기 때문에 정치적 타격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장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상수가 됐다. 가정이긴 합니다만 최 교수님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이겠죠.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민주당 내 권력 구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거란 전망 또는 있을 거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약간의 그 비판은 따를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고 리스크를 안고 가면 과연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올 겁니다. 아마 예. 비명계 중심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워낙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주당을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크게 저는 그 요동치지 않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런 2심에서도 이제 그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면 1심의 그 판결이 유지된다면 전제잖아요. 그러면 완전하게 사실은 다른 정당 같으면은 후보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아직 후보는 안 됐습니다만.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비명계 주자들 만나고 있는데 비명계 주자들이 별로 임팩트 있는 발언들을 못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직격하지도 않고 있고 설령 그래서 2심에서 사고 리스크를 계속 유지하는 이런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민주당의 권력 구도, 권력 지형 이런 여러 그 민주당 내의 당원들의 어떤 그 당심 지형은 저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대법원 판결에서 완전하게 그 이제 당선 무효형이 나오지 않나. 뭐 지금 현재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 나오기는 어렵잖아요. 물리적으로 거의 좀 불가능하다 보는데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야당에서의 대선 주자로서의 지위는 별로 흔들리지 않을 텐데 그 이제 여론 그리고 전반적인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올지 그건 봐야지 알 것 같아요. 약간의 변동은 뭐 있을 겁니다. 당분간은 말이죠. 최병훈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최 교수님은 최창일 교수께서는 2심 선고가 유죄일지라도 의원직 상실형일지라도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치적으로 저는 뭐 그 말씀에는 과거에는 좀 동의했는데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비명계 주자들이 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데 얼마 전 초일에서 뭐라 그랬냐.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들에서 낙선한 사람들 모임도 같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뭐라 했냐면 경선 룰 좀 바꾸자 그랬어요. 지금 권리당원이 과도하게 지금 그 상향 조정돼 있는 상황에서 어려우니까 이재명 대표가 좀 이거를 조정해 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의 들러리 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거예요. 지금은 찻잔 속의 태풍 같지만 예.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 1심과 동일하게 나온다거나 심각한 이제 말하자면 거기서 좀 깎이더라도 징역형이 나온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는 당연히 이럴 거예요. 아니 그러면 대통령 당선돼서도 저 헌법 84조 논란 때문에 계속 저게 말하자면은 대통령의 행보를 해도 저게 분명히 자기들이 그 사법적인 걸 덮기 위한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낼 것이다라고 오해받을 상황에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털고 가자라고 할 겁니다. 근데 그 에너지가 지금은 잠잠하지만 실제 2심 선고 나오면 달라지죠. 그리고 좀 물론 마은혁 재판관이 또 언제 들어오느냐 또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과거와 달리 저는 민주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경선 룰도 좀 바꾸자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정도라면은 이재명 대표가 아주 심하게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말 그대로 통과 의례식으로 대권 후보 쟁취하는 거 그건 그렇게 녹록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궁금해지는데 최병훈 보시기에 만약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받을 때 후보를 교체해보자는 얘기를 누가 주도할까요? 저는 그때 벌 때까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김경수, 김부겸 할 것 없이 지금까지는 조용히 있는 사람들이지만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그것 때문에 이른바 통합 행보한다면서 사진 찍경으로 쭉 만났는데 그분들이 다 얘기했잖아요. 실체를 보여달라. 그게 없으면 저는 그분들을 중심으로 아마 들불처럼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개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네. 정치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어떻게 내려질지는 우리가 뭐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을 예상하고 개헌 논의가 나오는데 야권에서는 비명계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여당 내에서는 개헌 특위까지 출범이 된 상태입니다. 가능할까요? 저는 결론적으로 개헌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하려면 대선 주자들이 공약한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대선이 5월 달에 치러질지 헌재 재판이 좀 늦어지면 6월까지도 가능하긴 한데 그 사이에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과거 1987년도에 6.29 선언 때 이제 노태우 당시 이제 민정당 대표가 개헌하겠다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직선제 개헌하겠다고. 네. 그리고 나서 12월에 개헌하고 12월에 대선 치렀어요. 그때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그때 뭐 전 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거였죠. 그때 뭐 오로지 대통령 직선제였으니까 지금은 워낙 개헌도 여러 가지 좀 갈려 있다고요. 게다가 가장 유력한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대단히 소극적이에요. 전 이게 당위적으로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다면 과연 가장 그 앞서 있는 대선 주자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부정적이라는 얘기예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 개헌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개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개헌에 이 말하자면 오염이 좀 된 거예요 이게. 원래 개헌은 다 동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대체로 4년 중제를 많이 이제 선호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개헌은 해야 된다. 이 87 체제가 종식돼야 된다. 이 양당제지만 극단적인 이 정치적 대립 이 부분을 어쨌든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력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고요. 시민들도 그렇고 정치사회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런데 이게 자꾸 개헌이 여태까지 왜 안 됐느냐. 정치로 악용돼 왔기 때문에요. 뭔가 세력이 약한 쪽은 개헌을 통해서 이슈를 바꾸려 하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10월 26일 날 2016년도에 그럼 아침에 개헌 얘기하고 그날 밤에 그 태블릿이 터진 거 아니었어요? 그 개헌 얘기가 완전히 들어왔던 것이고 항상 그래왔다고요. 이게 순수하지 못하게 항상 악용돼 왔어요. 이 개헌을 윤 대통령이 느닷없이 최후 진술에서 얘기를 끝냈어요. 그야말로 아까 얘기한 진정성이 전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이 개헌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이 개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온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당장 뭐 누가 말하는 것처럼 임기 3년 단축 얘기는 못할 거예요. 예. 이재명 대표로서. 그렇다 하더라도 개헌에 보다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어요. 설령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너무 자꾸만 개헌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나오고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 야당 대표로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장건희 선생님 지금 최 교수님은 정치적인 이 이해득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공감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개헌에 대해서 그걸 화두로 이 뭐 설문조사 같은 걸 실시하면 여론이 높은데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임기 단축 개헌에 찬성하느냐, 이원 집정부제로의 어떤 권력구조 개편에 찬성하느냐 하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갈리거든요. 예. 그리고 1등 주자로서 이제 대선에서 이제 승리를 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지금 친명계 내지는 민주당 당원들은 3년 임기 단축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 내란의 후폭풍에 대한 수습도 될 수가 없고 그냥 당선되자마자 사실상의 이거는 뭐 레임덕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또 소구력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완전히 임기 단축에 한정한 뭐 한동훈 대표나 이렇게 제기하는 그런 방향의 개헌은 상당히 공세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내세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개헌론이 정말 80년 이후에 거의 40년 만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권력 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뭐 임기 단축 아니면 스케줄을 뭐 총선 대선을 맞춘다면 어떻게 할지 이게 여러 안에 대해서는 정말 대선 공약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어떻게 현실화될지는 이제 대선 국면에서 논의가 될 거라는 생각합니다. 최선병은 어떻게 보시죠? 최근에 이제 몸풀기를 시작한 책을 출간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도 개헌을 부각시켰습니다. 3년 임기로 2028년에 물러나는 임기 단축 개헌 이걸 이제 적극적으로 제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 이번 뭐 지금 최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 하나는 실제로 이제 뭐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리에서 개헌을 하는 대통령이 또 복귀하더라도 개헌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할지라도 시간적이고 물리적인 상황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다고 좀 봐요. 근데 만일 조기 대선이 또 된다 그래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는 게 이게 저는 하나의 구도 설정이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동훈, 뭐 오세훈 이런 분들이 3년 임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총선과 임기를 같이 해가지고 해보자는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개헌파와 호헌파로 저는 구도가 짜일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내란 극복이 우선이고 이대로 한 다음에 뭐 내가 집권해서 다시 개헌론이 하자라는 건 호언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모든 주자들, 유력 주자들 지금 뭐 김부겸, 김경수 할 것 없이 전부 개헌 얘기해요. 구체적인 강론까지는 안 들어가도 한동훈, 오세훈처럼 3년 임기를 아예 못 박아서 하는 경우가 지금 두 사람인데 자 그런 식으로 선명하게 호헌 대 개헌 구도가 되면은 이번은 내란이냐 내란 극복이냐가 아니라 이거는 대선이라는 건 회고용 투표가 아니라 미래용 투표이기 때문에 개헌이냐 호언이냐로 많이 프레임이 설정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별로 유리할 게 없는 걸 봐요. 기득권으로 비춰지고 양보하지 않는 걸로 비춰지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금 흐름을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시간입니다. 원래 이제 개헌이라는 것이 공약을 건다는 거죠. 저는 이 공약으로 승부를 건다는 거죠.
강재래 대변인도 네.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요. 지금 임기 4년으로 줄이고 이제 연임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년으로 줄이고. 네. 아니 그러니까 4년으로 두 4년 번을 하고 그 연임제를 대신 얘기하는 거죠. 한동훈 대표는 총선과의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본인이 되면 3년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형태로 원포인트 개헌만 할 것인가. 근데 87년부터 지금 40년 동안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포인트 하나로 끝나기엔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재명 대표도 막 마음속으로는 개헌하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대한 규정을 개헌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추뿐만 아니라 재판도 받지 않는다라고 바꾸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임기를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수구 이렇게 좀 안 좋은 이미지로서 갈 수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의 지지층이나 특히 원내가 작년 총선 과정에 있어서 거의 친명계로 모두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다. 만약에 대선 공약으로 다른 후보들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함께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선관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관위가 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 이렇게 일단 선고는 내렸는데 상당히 지금 여론은 국민 여론은 격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 채용 비리 그다음에 또 회계 관련된 논란 이런 부분인데 적어도 선거관리 업무는 아니더라도 직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부분.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재판소가 직무감찰도 안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잖아요. 예. 헌법기관에 대해서 그리고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영향이 미치면 안 된다라는 게 그 입법 취지예요. 지금 판시의 취지인데 일단 그렇게 헌재가 판시를 했기 때문에 직무감찰을 감사원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이제 어떻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과 헌법재판소가 헌법기관 선거 관리를 하는 헌법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유법적인 것이다라고 판시한 것과 그대로 저 선관위를 무풍지에 놔둔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네. 지금 보세요. 지금 선관위 그 직원들 사무총장을 비롯 전직 사무총장입니다만 그게 과연 대한민국의 그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가족회사란 말을 공공연하게 나게 하고 말이죠. 전통이란 말도 하고 관행이란 말도 하고 말이죠. 저는 그래서 헌재가 그렇게 판시한 건 전혀 별도의 문제예요. 그건 전혀 별도의 문제인 것이고 원론적인 얘기인 것이고 예. 선관위를 어떻게든 국회가 감사를 하든 말이죠. 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자체 감찰이다. 자체 감찰 해봤었잖아요. 안 됐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자체 정하는 어려울 것 같고 외국에서 어떻든 간에 어떠한 형태든 간에 선관위를 분명히 개혁해야 됩니다. 저런 선관위 놔둘 수 없죠. 단지 선관위가 최근에 여야가 또 이게 정치적인 부정선거 관련해서 선관위 자꾸 이렇게 보는데 그건 별개로 와야 돼요. 예. 부정선거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선관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선관위에는 직원들의 그 못된 행태들 가족을 채용했던 이런 비리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선관위는 국회에서 여러 가지 뭐 대안을 내놓고 있겠죠. 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의 대표 기구인 국회가 이걸 감사부터 누가 감사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선관위. 알겠습니다. 강재래 대변인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있어서도 국정감사, 국정조사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막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 결정이었던 것이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특별감찰관법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특검에 준하는 이런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해서 한번 선관위 내부를 제대로 감사를 해보자. 그리고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원장은 법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실질적으로 1인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총장의 임명 과정에 있어서 국회가 적극 관여하는 그 청문회 같은 것을 국회에서 네. 연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굉장히 좀 뜨뜻미지근해요. 지금 최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부정선거와는 아예 논의 자체가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선관위에 대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너무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서 이런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윤 변호사는 이 강재래 대변인의 이 평가, 민주당이 미지근, 그리고 소극적이다라고 하는 평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선관위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
채용 특혜 그리고 내부 비리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구속 기소가 되기도 했고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들여다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당연히 여야 할 것 없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입니다. 부정선거를 제기하기 위한 하나의 연결고리 내지는 수단으로 사고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죠. 선관위를 비판하는 데는. 그리고 헌재에서 이 결정이 나온 거는 법률적으로는 좀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원이 대통령의 소속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의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행정기관으로 돼 있어서 독립한 헌법기관인 이를테면 선관위, 입법부, 법원 여기는 감사 대상이 되지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를테면 김세환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세컨폰으로 정치인들이랑 막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내세웠던 어떤 분위기는 뭔가 야당이랑 접촉했나? 정무적인 이런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했나? 알고 봤더니 이분이 국민의힘 예비 후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문제 제기가 쑥 들어갑니다. 대단히 뭐랄까요. 정무적으로 이 사안을 다루려고 하는 그 의도가 조금 없다고는 할 수 없어서 논의가 좀 진척이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이 가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나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그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2030들이 보수 쪽으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2030들이 과거에도 인국공 사태라든지 조국 대표의 가족의 그 입시 비리 문제라든지 예. 2030 같은 경우에는 공정성, 특히 채용이라든지 입시의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세대예요. 그런데 이번에 선관위가 가족회사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최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민주사회의 오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저는 선관위의 최근 태도를 보면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봐요. 국회의 통제라면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자, 선관위 입장에서 가장 의리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누가 과연 선관위를 압박하는 법안 만들고 그게 참여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선거 때 불이익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특별감사관 도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이라든가 선관위원장 법관 임명 금지 같은 이런 입법으로 지금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이걸 마치 국회가 선의를 가지고 통제한다면은 우리가 받겠다? 저는 그 어떤 개혁 대상의 자정 노력에 뭘 맡겨서는 안 돼요. 분명한 건 이건 제도와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데 최근 감사원이 아주 재밌는 걸 하나 있더라고요. 예. 회계감사는 할 수 있다. 직무감사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계감사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회계감사를 하다 보면은 그게 직무관련성 인정되면 다시 타고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공수처가 수사한 논리와 비슷한 걸로 가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이런 식으로라도 선관위를 압박하지 않으면 개혁이 되겠습니까? 그들의 선의에 맡기는 자정 노력 이거는 고향에게 생선 가게를 계속 맡기겠다는 얘기의 다름 아닙니다. 저는 진짜 이제는 개혁의 칼을 뽑을 때가 왔다고 봐요. 입법을 통해서도 이 감사원의 뭐 권한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여야 합의로 하면 되죠. 그것은 뭐냐면 국회법을 개정하든가 선관위법을 개정하든가 특별 감찰관을 도입한다든가 하는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저 강 변호사 얘기한 대로 여야 합의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적 비용이 낮아져요. 국민 불신이라는.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